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힘에 부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선생님께 걸렸는데 선생님께서 그 친구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고 저는 화장실 청소를 시키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유지가 되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반등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을 더 진행한 건지 그거는 불확실한데 일단 오늘 매도가 막판에 좀 많았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네. 9월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거 펀드들 이런 거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팔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좀 아쉬운 시장이었고 어제 뭐 유럽의 경제 심리 뭐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제 연준 의장이 그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 콜에 거기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또 공급망이 너무 지금 심각하다,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괜찮다고 하더니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달러가 많이 올랐어요. 달러가 지금 4일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제 달러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네. 달러가 오르는 이유를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이게 지속되는 것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게 몇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물가 오르는 거랑 달러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연준 의장이 지금 물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계속 고용을 강조하다가 이제 물가가 지금 심각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미국 그 의회에서 그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 12월 3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일부 그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일 새벽이죠. 네. 그 이제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랑 부채 한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정부의 셧다운만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셧다운에 들어가면 그 공무원들 수십만 명이 일단 일을 못 하거든요. 네.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막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생산 나왔는데, 8월달 산업생산이 연율로 9.6%, 이전치가 7.7%였는데, 늘기는 했는데, 그냥 월간으로 따지면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9.3%가 나왔는데, 이전치가 11.6%였어요. 일본은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올랐다. 약간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 신뢰 지수는 90, 이전치는 95,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에 영향을 준 거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중국의 9월 제조업 NBS 제조업 지표가 나왔었는데 그게 49.3이 나왔어요. 50.1이었는데 떨어졌잖아요. 50밑으로 떨어지니까 뭐 그 경기 둔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서비스업 지표는 53.2가 나왔습니다. 이전치는 47.5였는데 다르잖아요. 또 다르고 시장이 10시 40분에 반등이 시작했는데 갑자기 올랐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다가 이렇게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시간이 42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왔어요. 차이신 제조업 지표. 이게 50으로 나왔어요. 이전치가 49.2였는데. 근데 오늘 뉴스는 이 NBS 제조업 지표 떨어진 거 이것만 거의 다 나오고 차이신 제조업 지표 오른 거는 아예 거의 뭐 뉴스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반등을 한 것 같고 홍콩 시장이 장중에 1% 넘게 또 빠졌는데 이거는 헝다가 채권을 주식을 판다고 했잖아요. 판다고 했는데 달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분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 가지고 빚 갚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예,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라. 라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또. 예. 헝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콩은 빠졌다가 올라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관리 지역이 31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 지역이 전력 비상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지금 러시아에다가 긴급 요청,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철도만 괜찮으면 석탄 더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철도가 철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게 수입이 될 때 그때 중국이 아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완화시켜주면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전력난 이게 지금 뉴스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산업 생산, 공급망 이런 게 더 안 좋아져 가지고 경기가 둔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연준 의장이 얘기하다시피 물가가 계속 더 올라가지고 지속될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게 전력이라는 게 발전소를 짓는다 해가지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시간에 이거 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중국의 반도체 업체 SMIC는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에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전력난을 가지고 중국이 어떤 특정 산업별 아니면 특정 회사별 전력 공급에 조금 차별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한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아마 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급락 종목들이 몇 가지 보였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보니까 빠진 게 SKC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5% 이렇게 폭락했는데 합작 법인 설립하는 거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통과가 안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갑자기 이렇게 빠졌고 이거는 뭐 악재가 있으니까 빠졌다고 치고 나머지 HMM 같은 경우도 갑자기 잘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네. 이 운송 같은 경우는 지금 운송료는 계속 줄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해운 쪽은 접근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많이 빠졌고 코오롱 인더 많이 빠졌고 롯데 정밀 화학, 롯데 케미칼 뭐 이런 거 빠졌죠. 국도학도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갑자기 수소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 이게 종목들이 다 내렸어요. 네. 이거는 사실 어제 미국의 그 수소 관련된 주식들도 빠졌는데 이거 인프라 투자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돼야 수소 쪽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수소 쪽 뭐 이런 거 타격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랑 연관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차익 실현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차익 실현. 월말이라서 차익 실현한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한 건지 일단 차익 실현인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아침에 12% 이상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나 보다. 예. 내가 15,600원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17,400원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6%로 떨어졌어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애경유화가 오늘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바뀌고 그리고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어요. 몇 개를 쭉 나열해서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광화 플라스틱 제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담는 용기, 포장 용기 캔 요거 만드는 거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최근에 뜨는 회사가 있죠. 동원 시스템즈. 네. 광화 플라스틱 최근에 많이 올랐죠. 코롱 플라스틱.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왜 들어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68만 주를 팔았거든요. 네. 제가 거래량을 봤는데 올라갈 때 220만 주, 230만 주 정도 매수가 터졌다가 떨어지면서 250만 주가 터졌어요. 그리고 행보를 할 때 50만 주 정도 터졌다가 마감하기 직전에 갑자기 매도가 또 한 40만 주가 쏟아졌어요.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어제 그제 시장이 이렇게 두 번 이게 하락할 때 애경유한은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뭐 이게 대표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빠질 일은 없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뭐 동아기업 같은 거, 예, 캠트로스 같은 거 또 이게 장중에 이렇게 동아기업은 유지가 됐는데 이 캠트로스는 올랐다가 또 내려왔죠. 네. 첨가제 뭐 자꾸 얘기하는데 뭐 얼마나 만든다고 그걸 가지고 뭐 실적이 뭐 좋다고 얘기하는데 예. 옛날부터 만들어 왔던 회사가 뭐 실적이 지금 현재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있지 않나. 예. 제가 캠트로스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안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올랐던 종목들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솔케미칼, 뭐 롯데정밀화학, 코롱인도 이런 거 빠지면 한번 매수를 하려고 기다렸다가 제가 매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과도하게 빠지면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예. 물론 뭐 바로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일단 월이 바뀌기 때문에 월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예, 내일 봐가지고 봐야 된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증 질문이 이렇게 많네요. 네. 질문이 달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러가 올랐는데 달러가 이게 오른 게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가 올랐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야 되는 겁니까, 그게? 달러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 내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로 환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 큰 위험이 있어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거죠. 그 두 가지 아닌가요? 예. 근데 4일 연속 달러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이틀 오르다가 지금 이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근데 어제 달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0.7%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환율이 빠졌어요. 근데 만일에 이게 위험 때문에 달러를 사는 거라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오늘 북한에서 10월 1일부터 통신선 연결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게다가. 적대 정책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는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무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적대 정책이 없다. 네. 무조건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자. 빨리 나와라. 얘기를 하고 있고, 남한하고 북한이 협력하는 거, 이거를 지금 강하게 지지한다. 강하게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이유가 중국 때문이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거의 뭐 혈맹 관계에 지금 북한이, 예. 형제 아우 관계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북한이 저 정도의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중국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좋은 거죠. 예. 우리나라도 안 좋고 당연히 미국도 신경 쓰이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북한을 돌려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거 뭐 안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북한은 위험하잖아요. 이거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하고 잘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예. 그 간첩 이거 1970년대 얘기 간첩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핵무기 쏘면 다 죽는 거죠. 지금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 쏴가지고 북한은 지금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안 없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치르면서 핵무기 왜 안 쓰나요? 2조 달러나 돈을 들여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 조금 이렇게 친밀해지면 중국이 상당히 불편하다. 네. 그래서 그 중국 때문에 지금 북한에다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환율이 떨어진 게 그런 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환율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이 없다. 달러가 오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 예산안 통과되는 거, 요거 뭐 부채 한도 이거 저기 통과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는데, 예, 상관없습니다 이거. 예, 임시 예산안 정부 셧다운 막는 거랑 부채 한도 올리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다. 예. 그리고 자꾸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그 두 명인가요? 두 표 있잖아요. 48표, 50명인데 두 표가 돌아섰잖아요. 그 두 명. 예. 지금 그거 뭐 물론 그 사람들도 돌아서는 게 문제지만 60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공화당에서 10표가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급하니까 지금 임시 예산안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보조지표 얘기했는데 보조지표 뭘 봐야 되느냐. 보조지표는 저는 아예 안 봅니다. 보조지표는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장 지나고 나서 내일 시장 열어서 보조지표 열어보면 보조지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장이 끝나면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예. 과거의 지표예요. 그래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지수에서 딱 하나 보는 게 이 추세 지표는 보거든요. 추세는 이 추세가 지금 강도가 살아있는지 죽는지 이거를 판단하면 내일 시장이 이 추세에 그대로 가겠구나 아니면은 반대로 가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지표를 보거든요. 그게 어저께 제가 ADX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종목별로 뭐 일목균형표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다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보고 그리고 좀 잘 보시는 분들이 이 ADX랑 스토캐스틱을 같이 복합적으로 합성해서 요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거 합성해서 보시면 좋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 의견, 은행주 뭐 금리 올라갈 때 당연히 올라가는 게 은행주지 않습니까? 은행주 차트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네. 금리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릴 때 더 빨리 올라가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이퍼링을 중단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럼 요 기간, 테이퍼링이 중단되는 기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 금리는 물가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간이 지금 은행주를 사야 될 구간인가? 공급망 때문에 산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은행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은행주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은행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왜냐하면 금리를 그 정도 올린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은행주가 지금 머리를 드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이론상의 내용이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지금 뭐 늘 디플레이션 상태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일본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기 침체인데 물가 올라가니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라 그러면 경기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냥 이론상 책에서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거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매일 1개월물 그 D램 가격을 보는데 그게 마이너스 11% 정도였던 게 지금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는 얘기는 주문은 한산하다. 근데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물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긴 하는데 오늘 마감할 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대량으로 때렸어요.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팍 빠졌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에 D램 전망이 비메모리보다 파운드리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관 쪽에서 그렇게 많이 팔아요. 지금. 예. 왜 파는지는 뭐 ETF 때문에 팔 수도 있고 연금 같은 경우는 비중 줄여야 되니까 파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지수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아직 높은가요? 예. 삼성전자는 이번 위기가 지나면 지금 제 1순위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아닐까. 공급망이 지금 반도체가 내년 뭐 연말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파운드리 쪽을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D램이 자동차에 시스템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메모리도 들어갈 거거든요. 메모리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랑 연결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지금은 스마트폰용으로 아니면 서버용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가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는 수요가 폭증할 거거든요. 예.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서 모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회색 코끼리는 중국 부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뭐 오느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오고 있어요. 이게 오다가 지금 헝다가 하나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게 이제 바로 눈앞에 오는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지금 2024년이냐, 2025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잖아요, 지금 오는 게. 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계속 규제를 하는 이유가 이거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하는 거거든요.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데 이 회색 코끼리를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쓰러뜨려야 되냐면 이거 쓰러뜨리려면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오른 뒤에 쓰러뜨릴 거라는 거죠. 지금 금리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예. 어떤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채 한도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 지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별다른 그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은 조금 더 나은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